얼마 전에 그 찰리 멍거라는 아저씨가 돌아가셨죠. 버크셔 해서웨이 사장님? 넘버 2신가요? 거의 공동 창업자 비슷할 정도로 한 40년 하셨다고. 돌아가셨을 때 99세? 99세. 99. 사실 놀라운 거는 90세 넘어서까지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친구인 워런 버핏 동생이죠. 오렌 버핏이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와. 동생을 이끌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밀었던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가치 투자라는 걸 밀었죠. 가치 투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분들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말인데. 정답. 벤자민 그레이엄.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뭐 가치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 회사 가치는 여기인데 지금 가치가 여기야. 이게 뭡니까 소위 저평가. 저평가된 걸 찾아서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일로 가더라. 그래서 이걸 산 다음에 버티자. 지금 팔아야 맞을 것 같고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고 더 기다리면 오히려 망할 것 같고. 그게 소위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요거를 맞추겠다는 거죠? 아니면 요거를 맞추겠다는 건지. 가치 투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너는 마켓 타이밍을 못 맞춘답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래 가치로 가는 걸 기다리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10분 10년론 있죠. 10년을 버티지 못할 주식은 뭐 10분도 사지 마라, 보유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게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요즘 표현을 쓰자면 존버? 존버라니요! 존버라니. 소위 말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겁니다. 훌륭한 기업이면 동시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찰리 멍거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현명한 투자는 가치 투자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다만 어려운 게 뭡니까? 1번 어떤 주식이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를 이거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미래를 보는 약간의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참을성.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아니면 5년 뒤 비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를 가리킵니다. 딱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켜요. 그리고 내일 주가가 떨어지면 팝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 회사 왜 샀어라고 물어보면은 10중에 8은 비전을 얘기. 올해 비전이 아니야. 이번 달 비전이 아니고 막 전기차의 미래, 맞아요. AI의 미래, 맞아. 뭐 ESG의 뭐 어쩌고, 로봇의 뭐 어쩌고. 내일 빠지면 팔아요. 내일 빠지면 팔어. 왜냐면은 이게 하락장의 시작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포죠. 사실 그래서 그 공포를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심장의 근육의 크기. 얼마나 내 자산의 많은 부분을 버티냐가 승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뻔하디 뻔한 가치 투자 얘기 너무나 많이 한 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약간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한국은 안 된다. 미국장은 되지. 이거는 되냐고. 미장의 얘기 아니냐? 아니 버핏 형님도 우리나라의 쓴맛을 봐야 돼요. 거기 너무 편안한 물에서만 놀다 보니까 지금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제가 경제 유튜버, 한때 주식 유튜버를 잠깐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15년 전 합시다. 리만으로 폭락하기 전에 코스피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한 3천은 됐겠지. 왜냐면 리만 폭락하기 전이니까 폭락하기 전에는 거품이 껴있잖아요. 자네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3천이 됐겠지라니요? 지금 2,400이야, 지금 2,400. 15년 전에 3천이면 어떡해? 우리나라 뭐 역성장했니? 우리나라 15년 전에 코스피는 대강 2천을 찍었습니다. 1800, 막 1900 이렇게 올라서 2000의 시대가 오네 안 오네로 막 흥분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코스피 수 얼마입니까? 1,400이네, 2,500이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긴 올랐죠? 15년에 걸쳐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400, 500 올랐어요. 우리 코스닥 얘기를 해봅시다. 코스닥은 2008년, 2007년에 얼마였을까요? 코스닥은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네들은 주식을 지수를 몰라, 지수를. 아니 코스닥은 지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2000년대 중반에 얼마였었냐면은 대충 800에서 높을 땐 1000을 갔어요. 물론 뭐 밴드는 뭐 낮게 보면 500, 600 그랬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 얼마입니까? 1000? 펀이라니! 1500? 에이? 800입니다. 최근에 900이었어. 지금 빠졌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별로 오르지 않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살짝 밀리는 모습마저 보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거나 성장을 못했거나
우리나라 GDP가 1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가 시가총액이 대충 한 100조라고 치면 지금은 아마 400조?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수출이 잘 되잖아요. 물건 가격 다 올랐어요.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올랐죠.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코스닥이 1000에서 지금도 대충 뭐 한 800, 900이라고 했어요. 자,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장! 자, 2000년대 중반 나스닥이 얼마였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지수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이때 나스닥이 2000이었습니다. 예? 예? 진짜요? 지금 만 넘잖아요. 자네는 우리나라 지수도 모르는데 미국 지수는 잘하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얼마입니까? 14,000. 묻혔다. 7배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수들은 안타깝게 기업들이 성장하고 시가총액이 올라간 반면에 지수는 따라가지 못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정답. 외국인의 투자가 없어서. 왜냐면 미장은 전 세계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다. 뭐 맞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유는 100가지쯤 있겠죠. 북한 때문에 그렇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 제대로 못했다. 방금 대로 외국인들이 싫어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를 올리는데 관심이 대단히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유인이 대단히 약해요. 주가가 올라가면 특히 누가 좋습니까? 우리처럼 차익을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좋아요.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회사의 최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죠. 돈을 잘 벌고, 우리는 여기 회사에 왜 투자합니까? 그 돈의 수익률을 위한 거죠. 그 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주 환원을 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100을 넣었는데 회사에다가 튀어나오는 게 뭐 7, 8, 9, 10, 100, 200, 300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너무나 좋은 투자처잖아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100을 넣으면은 거기서 얼마가 나한테 돌아오느냐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게 일종의 주주 환원이에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자사주 뭐 매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주주 환원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중국에 비해서도 주주 환원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경쟁을 하는 대만이나 아니면 워너비를 꼽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안 올라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주주가 되면은 여기 현금이 들어옵니다. 100만큼의 현금이 들어왔을 때 내 지분이 예를 들면 20%입니다. 저 100으로 주주 환원이라는 걸 하면은 한마디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자사주를 사고 매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100 중에서 내가 20%면 나는 얼마만 받습니까? 20만 받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최대 주주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하면은 세금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40%, 50% 가까이 돼요. 자기 몫은 20이야. 근데 다른 일반 주주들의 몫이 80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해보면 이 법인계좌가 내 계좌 같아요.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습니다. 슈카 친구들처럼. 슈카 친구들은 편의점이잖아. 뭘 누구 거기 편의점인데. 구멍가게가 그럼 뭐 네 구멍가게 내 구멍가게 어딨어요. 근데 일단 상장을 해서, 상장이라는 게 뭡니까? 퍼블릭, 대중한테 파는 거예요. 대중으로부터 IPO라는 거잖아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중을 돈을 받으면 그 순간에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는 우리 모두잖아요. 그래도 이 기업은 내 기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돈을 이렇게 나눠주기가 싫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 한국인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 가진 사람이 1% 이익을 갖고 50% 가진 사람이 50% 이익을 갖게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사람의 마음에만 놔두면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주주 환원을 안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분할 상장을 한다든지 그 회사로 자회사를 많이 투자해요. 안 돼도 좋아.
안 돼도 배당한 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내 지분율 높은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해요. 이거 상장, 이거 상장, 이거 상장, 이거 상장 한다든지.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분할되거나 여러 개의 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전체 시가총액은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주가 지수라는 거는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 들어온 회사는 이 주가 지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주가 지수라는 게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여기 시가총액 대비 여기 시가총액이 주가 지수를 계산해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같이 시가총액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 중간에 껴들어온 회사들 있잖아. 이거는 여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 순간 100으로 보정을 해줘요. 분할 상장이 되거나 신규 상장이 된 회사들은 이 성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성장률만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해요. 무슨 소리냐? 기존에 우리가 샀던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하면서 주주들이 이익을 보고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식의 분할되거나 아니면 자회사로 들어오거나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승분을 빨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못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전체 주가지수가 오르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갭이 벌어진 겁니다. 뭐 국장하면서 이걸 왜 사냐? 가치 투자 어렵다. 가치 투자 어려운 투자 아니에요. 정말 좋은 투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기본 원리 중에 기본 원리. 이걸 해야지 돈을 벌지. 아닌 걸로 돈을 어떻게 법니까? 다 가치 투자지. 근데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주식 사서 오래 갖고 있었더니 주가가 안 올라.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성장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회사 성장할 겁니다.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저는 이 문제가 어디서 가장 크게 불거지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 연구를 해요. 이 회사 성장할 거다, 실적 좋을 거다. 애널리스트는 단기적 주가를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 미래의 손가락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거를 예상한 사람이죠. 잘 맞춰요, 제가 보기엔. 근데 욕을 먹어요. 왜? 주가가 안 올라. 그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오를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여기다라고 예상치를 내놓잖아요. 그랬는데 실적은 오르던데 주가는 여기야. 그러면 욕을 먹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권위가 이렇게 바닥인 나라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춰요. 유명한 사람들 얘기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뭐라 얘기하면 욕을 먹어. 롱이라고 얘기해도 욕먹고요. 숏이라고 얘기하면은 돌 들고 와요. 그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매도 레포트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내가 투자한 내 주식이 안 오르게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걸 왜 올렸을까?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발전해서 뭐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막아야죠. 우리는 이걸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주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꼭 소액주주라고 쓸 필요 없어요. 주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축하 친구들 대주주야? 근데 니들이 100주씩 샀어.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를 위한 결정을 계속 내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뭘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걸 견제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심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 견제 시스템이 뭡니까? 보통 이사회. 우리나라도 이사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사회는 안타깝게 어떤 이사회입니까? 예스 이사회죠. 거수기잖아요. 거수기. 안타깝게. 왜냐?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그런 임무가 법적 대조적으로 부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라는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를 주로 누가 임명합니까? 맨 위에 있는 최대 주주가 많이 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주들 간에 덩치 차이가 있으니까 소액 주주들을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죠. 그걸 보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바보로 하나,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생각마저 들려.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주주를 바보로 하는 결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소액 주주들한테는 해가 되는 결정인데도 우리는 그걸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 얘기하지만 그런 법적, 시스템적, 제도적 규제 장치가 대단히 미흡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오픈 AI 얘기 들었죠? 샘 알트먼, 동동월드. 쿠데타. 챗 GPT를 만들었던 그 오픈 AI 이사회가 누굴 잘랐습니까? CEO. CEO이자 창업자를 잘랐어요. 축하월드에서 축하를 자른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